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두산 인프라 코어에 대해서 정말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두산 인프라 코어에 대해서 저는 지금 현재 보유 중이고 가져갈 사람은 가져가지만 제가 막 이렇게 종목을 추천해 주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을 하고 들고 가실 분들은 들고 가시고 아니면 좀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를 하셔라,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실제 두산 인프라 코어에 대해서도 내가 이게 너무나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사세요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추세가 어떻고 차트가 어떻고 이렇든 간에 저는 앞으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라고 전망을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도 되게 많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정리를 해서 나의 고민적인 부분을 저희 구독자분들 혹은 저처럼 두산 인프라 코어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서 같이, 저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하세요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하니까 이런 방법도 있구나, 알뜰맨은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부랴부랴 이게 정리를 하자마자 바로 라이브를 켰어요. 11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뭐 주무셔야 되고 내일을 준비하셔야 될 분들도 있으니까 저는 요거를 정리를 해서 할 거고, 지금까지도 좀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조차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저도 막 뒤져보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짧게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두산 인프라 코어에 대해서 무상감자와 유증, 요게 25일날 발표가 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저는 진짜 혼란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 장기적으로 좋을 건 알겠어. 왜냐면은 지금 재무에 대한 개선이라던가 앞으로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내가 장기로 한번 들고 가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내년까지도 좀 좋게 보긴 했었어요. 그래, 내년 1, 2분기까지도 괜찮으니까 영업 실적에 대한 추이, 이런 것들을 보고 그래, 지금 당장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4분기부터 올라가니까 적어도 내년도 1분기까지는 내가 들고 가자, 이렇게 했었고, 단기적으로는 전 3분기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3분기까지 가져갈 생각입니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1, 2분기까지의 그 영업이익 실적을 보면은 마이너스 16%, 7% 이렇게는 되지만 2에서 3분기 갔었을 때는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16에서는 10%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에서 2%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는, 그래, 나는 적어도 3분기까지는 들고 가자. 지금 여기에 있는 퍼센테이지가 같더라도 그래, 뭐 점차적으로는 퍼센테이지가 줄기는 하는데 나는 적어도 3분기까지는 들고 가자 라는 생각을 저는 이거 보고 했었어요. 그리고 내년도까지 바라본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2022년도의 영업이익이 2021년도보다는 7% 상승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 이걸 보더라도 길게는 내년, 그리고 짧게는 3분기까지는 보자. 그래서 저는 진짜 3분기 바라봤거든요. 두산 인프라 코어에 대해서 분리가 됐던 부분이 지금 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투자회사 같은 경우가 두산 중공업에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두산 인프라 코어의 사업 부분이 현대제뉴인 쪽으로 포함이 되면서 요 지배구조를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산이 마이너스를 메꾸기 위해서 핵심 사업들을 판매를 한 거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의 사업적인 부분을 현대제뉴인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났는데, 장기적으로는 좋을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분석을 했지만 두산 밥캣이라는 회사가 미국 쪽으로 가 있다고 하면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부분을 보였는데, 이 부분이 좀 단점으로 부각이 된 게 중국에서 제재를 걸면서 약간 중국에만 국한되어 있는 기업들이 힘을 많이 못 썼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신흥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래, 뭐 앞으로 더 나아갈수록 중국에 있는 비중보다는 그래, 중국에 있는 비중이 또 떨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신흥국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좋아.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의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그런 관점에서는 그래, 일단은 3분기까지 가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 액면가 5,000원에 대한 보통주를 액면
감명가 1,000원으로 감액을 한다라는 게 컸어요. 그래, 이거는 뭐 무상이니까 그렇다 쳐.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던 것들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됐던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8천억 규모의 유상 증자를 추진할 계획이며, 요거는 9월 10일 날 임시 주총을 통해서 감명가, 감액, 무상, 감자 건의 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 유상 증자라는 게 안 될 수도 있고 이 금액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8천억이라는 규모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리포트에서도 예상보다 높은, 그리고 유중을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됐나? 이런 식의 리포트들이 나와요. 유중의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기사를 통해서 많이 아셨을 거예요. 뭐 차입금 상환이라던가 두산인프라코어 차이나 지분의 취득 및 차입금 상환,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친환경 기술이라던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8천억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요, 우리가 유중을 하는 목적, 여기에 투자를 하는 목적이 2025년도 매출 10조를 찍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5% 달성할 것이다, 이런 포부를 내놨죠. 그러니까 정말 장기적으로는 좋아요. 2025년도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저는 손절을 할 것입니다. 내일이나 저는 내일 모레에 저는 손절을 할 거예요. 물론 제가 손절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손절을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시면은요, 아, 저는 손절할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끌고 갈 겁니다 하시는 분들 의견이 되게 갈려요. 미래를 바라보고 나는 이거 끝까지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유중도 받으시고 하시겠죠. 어떤 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하향 리포트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를 내놓을 때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는 정말 많이 나와요. 아니면은 목표 주가 부합, 아니면 난 레이트, 이런 것들은 나오지만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는 거의 안 나와요. 하물며 여러분들 공매도 하세요, 그래서 저는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공매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그 애널리스트 어떻게 돼요? 돌맞아요. 우리나라는 공매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정서에 맞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향 리포트를 내놓게 되면은요, 상향 리포트를 내놓은 거에 대한 반성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널리스트의 신뢰도라던가 이런 것들도 낮아지고, 그리고 기업에서 너 우리 기업 탐방하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갑질도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애널리스트 분들께서는 하향 리포트 많이 안 내놓거든요. 하지만 뭐 와디즈라는 유료 사이트를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유료 사이트에서 이렇게 해주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한 4개, 5개의 리포트들이 하향 리포트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없으니까 일단 기사를 통해서 본 것만 해도 2개예요. 삼성증권하고 대신증권에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어요. 앞으로의 전망이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유중하는 거는 좋다, 구조적인 개선이라던가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다 좋다 이거야. 하지만 지금 이 유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앞으로 좀 고생할 거를 보면은 나는 목표 주가를 하향시키겠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81,000원에서 74,000원으로 내렸어요. 삼성증권은 목표 주가가 19,000원이었는데 목표 주가가 14,400원으로 내렸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저는 목표 주가 하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포트들이, 하향 리포트들이 나왔다라는 거는 커버하는 기관들도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이제 단타 구간이 나온다고 하면,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단타 구간이 나온다고 하면은 나는 이제 거기서 좀 빠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개인들도 이거를 보고 팔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겠죠. 여러 가지 이유면으로, 특히 우리나라가 하향 리포트를 내놨다라는 이유만으로도 빠질 명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손절을 해야겠다,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추세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기본적 분석을 하는 사람이지 차트 분석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차트에 대해서도 많이 모르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차트가 이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사야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추세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봤었을 때 거래 정지가 되기 전에 요 라인들 있잖아요. 요 라인은 이미 깨졌어요. 요 라인도 깨지고, 그리고 뭐 연봉을 보더라도 요 라인이 깨졌기 때문에, 손절 라인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추세가 현재 깨졌으니까 이거 앞으로 올리기 힘들겠다. 게다가 여기 보시면은요, 공시가 나온 이 시점에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 터뜨렸거든요. 저도 이제 차트를 공부하면서 배운 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 음봉을 만든다라는 거는 매수를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거를 돌파하면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누르는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대 음봉에 거래량이 터뜨리면은 당분간은 살아나기 힘들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차트 분석을 해주시는 분들의 글을 보더라도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게 맞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도지형을 만들었어요. 도지형을 만든다라는 거는 팔려는 세력과 그리고 살려는 세력의 힘이 균일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도지형을 만들었고, 게다가 이제 수급을 보더라도 개인들을 제외한 외국인 기관들이 또 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 구간, 차트를 보시고 말씀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빌리자고 하면은 지지라인이 11,700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11,700원에서 11,400원 요 사이가 이제 지지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요 지지라인을 지키면서 11,700원에 안착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도지형이 나왔다고 바로 반등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지금 시장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도지형이 나왔다고 하면은 좀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으로 양봉을 뽑아준다고 하면은 요 라인을 본다고 하면은 13,000원까지, 저는 이제 12,000원에서 13,000원 요 라인을 보고 있어요. 그 이유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손절을 해야겠다라는 세 번째 이유는 일단 시장이에요. 시장이 이기는 종목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잭슨홀 미팅이 있었죠. 그래서 뭐 제임스 블러드 총재라던가 매파적 발언을 하시는 총재님들은 본인의 이야기 다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테이퍼링과 관련한 제롬 파월 의장의 정확한 발언은 if the economy 뭐 어쩌고저쩌고 영어로 해요. 뭐 저는 영어 모르니까 그걸 쳐. 이게 무슨 내용이냐라고 봤더니, 경기가 기대만큼 발전한다면 연내 자산 매입 규모 축소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금요일날 저도 시장 분석을 하면서 잭슨홀 미팅에서 나올 수 있는 관건은, 저는 이거 좀 지지부진하게 나올 거, 저도 그 얘기 했었어요. 저도 시장에 대해서 리포트를 얘기를 할 때 지금 있는 추세라던가 스탠스로 바라본다고 하면은 시장은 공격적으로 뭐 조기 테이퍼링 하자 말자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것 같다. 다만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경제 지표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여지껏 지금까지 경제 지표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는 경우들도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9월 3일날 고용 지표라던가 앞으로 나올 이제 뭐 소비 지표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한다. 일단 시장은 고용 지표에 대해서 바라볼 것인데, 제 개인적인 추론으로는, 제 친구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고용 지표가 저는 부합이 될 것 같아요. 컨센서스 부합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업수당 지표가 컨센서스 거의 부합 수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는 많이 받은 건 맞으나 그 수치가 그렇게 많다라는 느낌은 많이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미비하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었을 때는 컨센서스가 좀 부합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해요. 게다가 이제 앞으로 9월 같은 경우에는 실업수당을 이제 조기적으로 안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8월 지표가 부합이 되긴 하나, 이제 9월부터는 실업수당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실업률은 줄고 고용률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지표들을 또 보자 하면서 저는 FOMC에서 이 지표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기 테이퍼링 해야 된다. 물론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는 안 나왔기 때문에 좋지만, 테이퍼링이 된다고 하면 어쨌든 간 유동성을 빨아들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달러가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안 좋게 미치겠죠. 게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중장비 기계를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시장적인 이유도 들었어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 시장적인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겠구나. 8천억의 유증이 0.8로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물론 9월 10일 날 발표가 나올 거예요. 기존에 이제 추측하는 데이터들이 0.8의 비율로 나올 것이다 라는 그게 있어서, 정말 만약에 0.8의 비율로 8천억의 유증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여기에 따라서 적정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자, 적정 주가 구하는 방법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목표 시가총액에서 현재 발행 주수를 나누면은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목표 시가총액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9,192억 원이 나와요, 시총이. 그래서 현재 발행 주수, 요 발행 주수를 나누면은 현재 주가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11,699원 정도? 그러니까 11,700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반올림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현재 이 가격이 나오는데 만약에 8천억의 시가총액이 추가가 되었어. 그러면은 그때의 시가총액은 얼마가 되냐면은 1조 7,192억 원이 나와요. 발행 주수를 0.8이니까 80%를 집어넣는 거죠. 지금 현재 있는 주식 더하기 80%가 되는 요 비율을 더하면은요 1억 4,142만 주 정도가 나와요. 1조 7,192억 원 나누기 1억 4,142만 주를 나누게 되면은 목표 주가는 12,156원이 나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적정 주가로 보는 것이 12,160원 정도에서 13,000원까지의 구간을 제가 보는 거죠. 차트로 봤었을 때는 그 구간에서 내가 손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졌다. 그래. 두산인프라코어 니네가 이겼어. 나는 깔끔하게 나의 패배를 인정할게. 그래서 12,000원에서 13,000원 구간 사이에서 난 손절을 할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패배하고 끝나냐? 아니죠. 복수해야 되겠죠. 물론 그 복수를 두산인프라코어로 하진 않을 거예요. 저는 요걸 가지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현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이 되고 사고 싶은 주식들 내가 이거는 좀 샀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요런 것들을 좀 내려왔을 때 그때 담아서 내가 좀 복수를 하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제 8월 29일이니까 내일하고 내일 모레 기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내일 뭐 시장의 변동이 어떻든 내일 모레 시장의 변동이 어떻든 요 구간 내에서 조금씩 분할로 매도를 해서 제가 이제 그래 나는 패배를 인정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하고 같이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고 그래 멋지게 복수를 해서 또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거래되고 있는 양의 80%가 들어온 상황에서 내 주가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유증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나뉘어질 거예요. 만약에 내가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유증은 받는 게 좋습니다. 유증을 안 받을 거라면 차라리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탈출을 하시고 다른 종목에 대해서 좀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건의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해당 주식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과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